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이 월가제 채널에서는 이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다른 곳에서 구루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구루들의 얘기가 아니라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원유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요즘 이 원유가 굉장히 또 시끄럽잖아요. 뭐 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 시황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원자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주식의 가치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상대 가치 평가라든지 절대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PER 가치, 지금 기업이 뭐 순이익이 얼만데 그거보다 지금 몇 배 주가가 형성돼 있다. 라거나 아니면 절대 가치 평가 가치, 이 기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토대로 이제 지금의 가치로 할인해서 환산해 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얼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식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JP 모건이 앞으로 원유가 뭐 100달러가 갈 거라 그랬다. 골드만삭스가 120달러 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원자재에 대한 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나오는 걸 텐데, 원자재의 가치는 수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되나라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유가 예측을 하는 기관들도 자기들의 가격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변수들 그리고 수요의 변수들, 이거에 각각 자기 나름대로 가중치를 둬서 지금 공급이 이렇게 됐고 수요가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적정 유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뭐 저희 같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엄밀한 이런 가격 모델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유 시장을 볼때 정확한 가격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되고 수요가 어떻게 되니까 원유 시장이 지금 이 위치쯤 있구나. 그래서 원유 시장이 지금 이 위치쯤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뭐 오펙이 감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침체가 확률이 높아져서 수요가 감소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원유 시장에 이런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들이 원자재 시장을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급과 수요를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큰 그림, 중간 그림, 작은 그림 순서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이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이죠.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장기적인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 그림, 올해 같은 경우는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작은 그림, 최근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분석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과 수요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원유가 얼마나 생산이 되고 얼마나 소비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개인이 그걸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여러 기관들에서 아주 훌륭한 이런 수급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펙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도 이제 원유 수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펙 월간 보고서가 굉장히 보기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하실 때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오펙의 월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은색 박스로 표시를 한 게 세계 원유 수요와 세계 원유 공급을 오펙이 예상한 수치인데요. 보시면은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별로 오펙이 작년에는 수요가 어떻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렇게 다 국가별로 예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트에서는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토대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공급 파트에서도 오펙과 오펙이 아닌 국가들의 공급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뭐 작년에는 비오펙 국가들의 공급이 어떻게 됐고 분기별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오펙의 작년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이 올해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내년 생산량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다 예상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수급 분석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이죠. 큰 그림은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가 공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원유의 전반적인 내러티브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유 시장이 이 장기적인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슈퍼 사이클에 돌입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마지막 슈퍼사이클이라면 이게 원유의 라스트 댄스다 라는 건데 왜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한마디로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슈퍼사이클이 2000년대에서 시작이 돼서 한 2014년, 15년까지 지속된 게 마지막 슈퍼사이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성장하는 이런 신흥국들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설비 투자가 안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슈퍼사이클을 촉발을 합니다. 근데 이 슈퍼사이클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금융위기가 있었고 유로존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때 당시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사이클을 끝내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미국의 셰일 혁명입니다. 이제 셰일 혁명 때문에 원유의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나니까 이제 수급의 균형이 맞춰져서 슈퍼사이클이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유가가 완전히 죽은 거는 이 차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슈퍼사이클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코로나 이후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셰일 혁명 당시에 이제 원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파산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에너지 기업들은 상당히 부채를 많이 끼고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때 셰일 혁명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서 유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지 않아져서 많이 파산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굉장히 수요가 감소되는 사태를 맞이를 했죠.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완전히 줄여버렸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블랙락에서 5년 단위로 이 에너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예상되는 설비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2020년에서 25년 사이에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번 슈퍼사이클을 창발을 시킨 공급 부족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 데이터를 통해서 이 추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파란색은 생산량이고 주황색은 수요량입니다. 이제 좌측에 단위 스케일이 표시되어 있고요. 회색은 이제 부족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쉘 혁명 이후로 부족분이 상당히 줄어들다가 이 코로나 이후로 부족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최근 들어서 다시 부족분이 줄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원유 수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내러티브입니다만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론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기존의 가정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슈퍼사이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원자재 시장을 분석하는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죠. 우드 맥킨지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투자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은 아까 봤듯이 줄어들었을지언정 투자의 효율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1달러를 투자를 했을 때 원유율 단위가 이제 배럴도 있고 에너지 단위로도 측정을 하는데 1달러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효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2020년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해서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제 에너지 업계의 설비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예전만큼 큰 액수를 투자하지 않아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연도별로 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Y축은 우리가 이제 원유를 시추할 때 땅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1피트를 팔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X축은 한 피트를 팔 때마다 원유 생산량이 얼마나 누적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뭐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시추하는 단위 비용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시추할 때마다 생산되는 원유량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제 2020년, 21년부터 좀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만 이 우드 맥킨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영향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유업계에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되게 비싸지고 장비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비싸져서 투자 효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과거부터 긴 시결로 보면은 계속해서 이 투자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라앉으면은 투자 효율성도 다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우드 맥켄지의 의견은 투자 효율성이 좋아졌으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또 이제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드 맥켄지의 주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ESG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유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원유의 공급은 투자액은 줄어들었을지언정 효율은 늘어나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탈 ESG라는 변수인데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원유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사인데요. ESG가 요즘 후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은 쉐브론도 설비 투자를 크게 안 하다가 베네수엘라에 굉장히 설비 투자를 크게 하겠다고 하고 엑손도 이제 갑자기 설비 투자를 크게 하고 이런 거대 메이저 정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SG를 표방하는 펀드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이 펀드들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G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댈러스 연은에서 이제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50년에 원유 소비가 현재에 비해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왜 2050년이냐면은 이제 미국 에너지정보청 EI에서 2050년이면은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서 정유업계에 물어본 거죠. 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소비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서 소비가 줄어든다는 이런 장기적인 수요 과정에 조금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라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ESG에서 후퇴하게 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원유 시장이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뭐 셰일가스 혁명이라든지 장기적인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받기 전 시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유를 뭐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원유를 소비하고 정상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균형의 시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수급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재 이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이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공급 능력은 수요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상태고 이제 공급 측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투자를 늘릴 요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향후에는 에너지 전환을 해가지고 원유를 안 쓸 거라고 하는데 정유 산화지는데도 몇 조 원씩 드는 그런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에너지 전환이 올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원유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때까지 한마디로 원유의 라스트 댄스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게 기존 내러티브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드 맥켄지의 투자 효율 반론도 그렇고 또 요즘 ESG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내러티브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 중간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원유 시장의 수급을 통한 이제 원유 시장의 내러티브는 어떨까?